Joe Biden has picked California Senator Kamala Harris as his running mate. It's a historic decision. Harris is the first woman of color to be nominated for vice president on a major party ticket. She's the daughter of Jamaican and Indian immigrants. In an email, Biden told supporters, quote, "These aren't normal times. I need someone working alongside me who is smart, tough, and ready to lead. Kamala is that person." Conventional wisdom is that a running mate does not dramatically persuade voters one way or the other, but given Biden's advanced age, he's 77, the decision to choose Harris might carry more weight than a typical VP pick. Harris is widely viewed as a consensus choice. The former Attorney General is known for her pragmatism. She ran for president herself this cycle, and despite some moments of magnetism on the trail, her campaign really struggled to gain traction, and she ended up 바이든이 마침내 그 부통령 후보를 결정하면서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의 국회의원 상원의원이죠. 결정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의 진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민주당과 공화당, 이제 공화당은 뭐 펜스하고 트럼프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제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 현지 여론조사로는 반트럼프적인 그런 어떤 기질 때문에 트럼프가 지는 걸로 많이 나오죠. 이제 곧 진영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쟁에 과연 어떤 이슈가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것인가. 사실 뭐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죠. 미국 대통령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치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이슈, 10대 이슈, 그 중에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가지 이슈, 10대 이슈는 뭐 미국 언론에서 많이 설정하는 건데, 오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그 지난번 2020년 1월 달에 발표된, 그때는 아직 그 코비드 19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고, 또 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전이죠. 그때 조사한 그 갈럽의 연구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슈가 과연 그 미국 국민들의 표심을 좌우할 것이냐.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모릅니다. 누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될지. 뭐 여론조사로 보면은 트럼프가 불리하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건 여론조사고요. 여론조사하고 표가 꼭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당연히 반트럼프 표가 몰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봐야 어차피 트럼프는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이미 포기를 했죠. 그런가 하면 바이든도 뭐 텍사스나 아니면 중부의 바이블 벨트, 전통적인 공화당 지역은 이미 포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자를 점친다. 그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는다고 쳐도 지난번 선거에 99%가 틀렸죠. 99%의 언론이. 특히 CNN 같은 데는 선거 당일날 출구조사를 한 결과까지 틀린 그런 언론사이기 때문에 뭐 글쎄요, 지금 어떤 여론조사에서 언론들이 자기네가 누굴 지지한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그 여론조사를 믿느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이제 이 대중무역전쟁, 지금 트럼프도 전선을 자꾸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그러죠. 대중무역전쟁입니다. 왜? 이제 미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중국이 클 만큼 컸다. 이제 미국을 위협할 정도가 됐다. 1980년대, 90년대에 똑같은 이야기가 일본으로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때 뭐 지금 이게 미국 시민들한테는 처음 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타임지 같은데 커버에 뭐라고 나왔냐. 일본이 미국을 산다. 그때는 대부분 맨하탄에 있는 빌딩들이 그 일본 기업들이 다 산 거였습니다. 일본이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면서
그 달러를 쓸 데가 없으니까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그 부동산을 사들였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한테 팔린다.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도쿄 부동산을 팔면 뭐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한 2년 전까지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죠. 차이나가 미국을 사들인다. 미국 기업과 부동산은 무더기로 사들인다. 왜? 미국은 정책적으로 그 또 국제적으로 봐서 그 기축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무조건 무역 적자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외국으로 풀려서 그 돈이 쓰이겠죠. 무역 거래에서 또 혹은 기름 거래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책적으로 그 돈을 풀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이익을 봐야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일본이어서 쟤네 먹을 만큼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기업 투자해서 완전히 이제 물 먹고 나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뭐 혹자는 일본이 30년 동안 무역 흑자 올린 걸 맨하탄에서 뭐 3년 만에 5년 만에 다 까먹고 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뒤로 또 일본에는 그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이런 게 닥쳐왔죠.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하는 게 바로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그래서 우린 시장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인도 시장으로 발길을 옮기자. 이제 또 인도 좀 밀어줘 보자. 뭐 이런,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대중무역 문제, 무역 전쟁, 뭐 미국에서는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 바이든 진영에서는 이 대중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 전체가 그렇지만 그 개인적으로 받아먹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점이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좋은 소재이기도 하죠. 반면에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뭐 실익도 없이 쌈만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할 거리가 되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거는 이제 토론에 가봐야 알죠. 두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최근에 벌어진 이 헬스케어 문제, 그 코비드-19 문제, 코비드-19이 초기에는 미국이 아주 뭐 한국에 이 전 세계 그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1위에 올랐을 때만 해도 미국은 멀쩡했죠. 미국은 중국만 입국 금지시키고 한국이나 일본은 입국 금지 안 시키고 그냥 풀어줬죠. 그래서 미국의 이 코비드-19이 확 번지게 된 거는 1차적인 책임이 이태리라 그러죠. 이태리도 우방이라고 열어놨기 때문에 이태리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이 뭐 그 당시에 또 2월 달에 무더기로 그 휴가를 떠난 미국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와서 또 일부는 캘리포니아 쪽은 그 중국에서 또 12월 달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주 조금 적은 수이긴 하지만 일본과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퍼뜨렸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동부는 이태리, 서부는 아시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 미국이 뭐 전 세계 발생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에서 1등을 했죠. 물론 인구당으로 따지면 뭐 미국은 아직은 1등이 아니죠. 그렇지만 조그만 나라들이 있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아주 쇼킹한 사태고 지금도 미국은 심각한 사태죠. 물론 뭐 백신이 개발됐다, 뭐 러시아에서 이미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심리적인 충격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입장에 집중적으로 공격할 내용이 과연 이 코비드-19 사태에 연방 정부가 똑바로 일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갖고 이제 집중적인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그거 벌어지는 거는 벌어지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다. 이런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약간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텍사스를 빼고는 그 대부분 그 큰 피해가 난 지역이 그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미국은 그 헬스케어가 주별로 하게 돼 있죠. 나라에서 중앙에서 잡고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그 최초로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헬스케어로 만든 게 그 오바마가 전 국민 의료보험 형식으로 만든 오바마 케어죠. 그 오바마 케어를 만들어 가지고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국가보험을 들어라 뭐 이랬는데, 거기 이제 문제가 된 게 그 국가보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트럼프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다. 그 보험을 나는 안 들고 싶다. 나는 그 보험료를 내기도 싫고, 그 또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 보험을 들기 싫다. 그리고 만약에 무슨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면 나는 차라리 죽겠다. 이런 개인의 결정권을 오바마 케어에서는 이 보험을 안 들면 벌금을 내게 돼 있죠. 세금 보고할 때 뭐 보험 여부가 보험이 있냐 없냐, 사설보험이 있냐 아니면 오바마 보험을 들었냐, 이걸 체크해 가지고 그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벌금을 받았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했다.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뭐 오바마 보험을 사실 없앤 건 아닙니다.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과도한 제한을 한 거 맞다, 이런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트럼프는 그 오바마 케어에서, 오바마 보험에서 있었던 벌금 조항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을 안 들고, 오바마 케어 보험을 안 들고 난 무보험으로 살겠다 이래버리니까 아픈 사람들만 전부 그 보험에 들어가니까 결국 그 보험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재정 상태가 나빠지는 데다가 그 오바마 케어를 만들 때 오바마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 보험료를 올리지 않겠다. 미국은 자기가 사설보험이 있어도 그 메디케어라는 텍스를 따로 내죠. 그게 뭐냐면 65세 이상과 그 또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보험입니다. 그거를 평생 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돌려받는 환불도 없고 평생 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올리고 이걸 유지하려니까 정부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트럼프는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안 세우니까 뭐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 보험을 받았다가 이거 뭐 돈을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 오바마 케어에서 자꾸 그 탈출하죠. 나는 이 보험 안 받겠다. 미국은 그것도 의사의 개인의 자유입니다. 어떤 보험을 받고 안 받고.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적으로 전 국민이 해야 되고 모든 의사가 받아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오바마 케어,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내용을 트럼프 케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던 이 의료 문제, 이게 그 조금 인기가 떨어질 뻔 했었는데 코비드 19 사태로 다시 그 굉장히 그 핫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죠. 물론 뭐 미국에서 코비드 19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글쎄요, 그 진단은 무료고 치료는 뭐 유료다 그랬지만 하여간 어떻게 됐든 대부분 사람들, 사실 뭐 한국에서 미국 사람들 보험 없어 그러는데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보험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영업에 종사하니까 그 소득을 숨깁니다. 자기가 버는 대로 다 세금을 내기 싫으니까 소득을 숨기다 보니까 보험을 못 들어가는 거죠. 또 보험료가 비싼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의 무보험자가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일 있으면 한국도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약간 과장되게 알려진 것도 있는데, 미국 인구의 92%는 사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8% 정도가 보험이 없는데, 물론 큰 숫자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내용.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뉴욕시 공무원으로 저는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이 있고 뭐 많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보험에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디케이드 텍스라는 걸 또 내죠. 그게 이제 65세 이상에서 내가 혜택을 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돈이 뭐 급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그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오바마 케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전부 그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셜
뭐 보조가 되면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보험이다 그러는데 누구는 보험료를 한 달에 뭐 50불 내고 누구는 뭐 1000불을 내고, 그리고 또 그 50불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또 내줘야 되고, 이거는 뭐 공평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헬스케어 문제가 그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 그 미국에 지금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융자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많은 그 대학 졸업생들이 지금 돈을 벌면서도 일부러 안 갖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어떻게 지금 이슈가 되면서부터 이게 잘하면 없어지는 수도 있어 뭐 이러니까 미니멈만 갖는다든가 아니면 뭐 나 돈 없어 그러고 버티는 사람들도 꽤 있고, 또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갚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 졸업생들의 평균 그 학자금 융자가 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통 10,000불이 넘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다 장학금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아주 부자인 사람들 뭐 문제 없죠. 그까지는 뭐 돈 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중산층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집에서 그 세컨 몰게지 받아서 등록금 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그 또 학교 다닐 때 학자금 융자 받은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회에 나가서 진출하자마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돈을 갚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가난하다. 나는 언제 모아서 집 사고 언제 결혼하냐. 뭐 이런 문제가 미국에서도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유럽식으로 프리칼리지로 하자. 사실 유럽도 프리칼리지였다가 이제 그게 바뀐 거죠. 최근에는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돈을 받기 시작했는데 등록금을. 왜 그러면 프리칼리지의 결정적인 약점은 학교의 질이 자꾸 떨어진다는 겁니다. 질이 안 되는 학생들이 와서 뭐 급할 게 없으니까 계속 거기 머물러서 그냥 몇 년이고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서 프리칼리지.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미 뉴욕 같은 데는 그 시립대학 무조건 뉴욕시에서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이미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무료 칼리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대부분 그 2년제 대학에서는 마찬가지로 프리 칼리지를 시행하고 있고 이미. 그래서 많은 주들이 그 민주당 주도의 주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 공화당 주에서는 그 등록금이라는 게 굉장히 쌉니다. 이상하게 민주당 주도의 주는 등록금이 비쌌고 공화당 주도는 조금 싸고 그랬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뭐 주마다 다른 재정 상태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프리 칼리지 이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 대학교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탕감을 해줄 것이냐. 물론 뭐 트럼프는 절대 반대죠. 어떻게 개인이 진 빚을 국가가 물어줄 수가 있냐 뭐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극적인 거죠. 한국도 뭐 등록금 동결한다 그러면 표가 우르르 몰려가고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산층 표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반면에 이미 그 대학을 졸업시킨 조금 나이 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왜 세금을 올려서 이걸 커버해 주냐, 나는 우리 아들 딸 졸업할 때 이미 그 고생해가지고 다 냈다, 이런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현재 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젊은 사람들 표심을 흔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미국의 교육의 문제가 아주 그 핫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로는 그 외교 문제가 아주 중요한 핫 이슈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아까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건 무역 문제에 들어가는 거고, 외교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그
각종 외국과의 조약을 파기했죠. 그러면서 이게 뭐 멍청하게 미국이 맺은 조약이다. 뭐 이런 그 주장을 하기도 했고, 사실 그 예를 들면 캐나다와 멕시코와 맺은 납타 조약을 파기하면서 뭐 미국이 뭐 어떻게 보면 절대 그 갑이죠. 뭐 그 나라들은 미국하고 무역을 안 하면 망하는 나라들이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조금 내용을 고쳐서 이제 약간 미국한테 불리했던 내용들을 삭제하고 다시 뭐 계약을 맺은 그런 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은 WHO에서도 탈퇴를 하고, 그게 뭐 중국 편을 든다 이런 이유로, 뭐 물론 우리는 알죠. 그 WHO에 1억 달러 무슨 분담금을 내는 것보다 그 WHO 그 의장 초청해서 뒤로 한 100만 불, 200만 불 찔러주는 게 더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걸.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거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거를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처벌을 받죠. 해외에서도 준 뇌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처벌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걸 못 하는 거고, 뭐 중국 같은데 얼마든지 하죠. 그러니까 뭐 편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국제 기구들이 그 수장들이 그 중국에 경도가 많이 돼 있는 게 그 중국에 가면 대접을 잘 받죠. 그리고 뭐 보나마나 뒤로도 좀 챙겨갖고 나오겠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국제 기구에서 탈퇴를 하고 새로 이제 판을 짜자 뭐 이런 판을 짜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서유럽과 갈등이 많아졌죠. 특히 이제 독일 같은데, 이제 독일은 본격적으로 우리도 독립을 하자. 이제 2차 대전 끝난 지 얼마가 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 뭐 이런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다시 올라오는 나라고, 뭐 일본 같은 나라는 이제 정상국가를 얘기하면서, 일본은 아주 조금 더 지능적이죠. 미국의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그리고 니네가 중국하고 싸우려면 우리 힘이 필요해. 그 아시아의 방위는 우리한테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을 설득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죠. 반면에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WHO 그 탈퇴를 결정하자마자 바로 결정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들어갈 거다 저기에. 뭐 이러니까 WHO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다가 그럼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어떻게 되는지. 뭐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 다시 미국이 와갖고 가장 큰 돈, WHO 예산의 25% 정도를 미국이 내고 있죠. 중국의 10배 이상입니다. 이거를 뭐 내줄 텐데 우리가 지금 서두를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뭔가 대책을 세우다 중단을 한 상태죠. 그래서 트럼프는 말하죠. 내가 지금 대선에 나선 이 마당이니까 북한과 뭐 중국, 이란 이런 애들이 그 대화를 하다 중단하고 지금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외교 문제에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거냐, 또 얼마만큼 양보를 해줄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사실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미국 어느 여론조사를 봐도 북한 문제는 탑 20 혹은 40 이슈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 뭐 북한, 저까지 그 쬐끄만 거 뭐 저게 독재국가 무슨 쟤네들하고 이슈가 되냐. 쟤네가 뭐 핵무기를 가졌다고 미국을 공격한다고 떠드는데 웃기지 마라. 이런 게 미국 사람들 심리죠. 그래서 북한 문제는 관심의 초점도 아닙니다. 그냥 한국에서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내용이죠.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북한 문제는 그렇게 뭐 큰 이슈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외교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민주당이 트럼프를 공격할 거리는 되겠죠. 너는 김정은하고 독재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갖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왜 독재자한테 그렇게 소프트하냐, 뭐 이런 공격을 할 거리는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는 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게 훨씬 불리합니다. 왜? 바이든이 그 문제를 갖고 트럼프를 공격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당선된 다음에 그러면 뭐 김정은을 만날 수 없죠. 독재자를 만나갖고 무슨 얘기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트럼프야 독재자가 됐건 뭐가 됐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혹은 당장 미국한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 좋은 관계야 뭐 이러고 시진핑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문제는 아마도 외교 문제가 될 거다. 이런 관심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문제는 환경의 문제죠. 뭐 최근에 기름값이 많이 떨어져 갖고 미국이 이제 프리킹 하는 거, 땅속에서 기름을 꺼내는 거. 사실 그 문제의 가장 큰 반대의 원인은 바로 환경 보호의 문제였죠. 기름값이 싸지는 거 다 좋습니다. 요새 뭐 기름값이 갤론에 2불 겨우 넘어가는 정도니까 한국 돈으로 리터에 700~800원 하는 수준이죠. 물론 뭐 미국은 항상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기름값을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빼고. 가장 싼 이유가 세금이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기름에 대한 세금이 적죠. 그리고 또 나라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뭐 비행기 아니면 그다음에 자동차도 많고 트럭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물류 비용을 줄이려면 기름값을 낮춰야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기름 생산, 원유 생산국 세계 1위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남아가지고 뭐 우방국, 일본 같은 나라에 수출을 하겠다 뭐 이러고 나오는 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 세계 기후 협약 같은 데서 미국이 탈퇴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세계에 공해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은 CO2 발생량 1위고 인도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 세 나라는 이 협약에 따르면 CO2 발생량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늘립니다. 앞으로 뭐 2, 3년간 더 늘렸다가 최고 피크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 줄이면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중국이 생산하는 CO2 생산량이 세계 최고인데 그거를 어떻게 가만 놔두고 걔네들은 늘려도 되고 나머지 선진국만 줄이라 그러냐,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그래서 중국이 빠진 그런 환경 문제에서는 나는 하지 않겠다. 중국도 같이, 인도도 같이, 러시아도 같이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면 나는 이 조약을 따르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물론 거기에는 미국의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려도 숨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런 환경 규제를 자꾸 따르다 보면 그만큼 경비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싼 나라들에서는 그 경비를 인건비로 충당하고 또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도 전혀 그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시간을 갖고 산업 구조를 자꾸 바꿔나가는 거죠. 굴뚝산업에서 어떤 첨단 산업으로 바꿔나가는 형태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걔네들이 발표하는 CO2 생산량을 어떻게 믿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이제 반면에 이제 거기에 반 트럼프 진영에서 트럼프를 공격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기업 편에 서서 환경을 무시하고 있다. 미국은 CO2 생산량에서 사실은 중국에 이어서 2위죠. 그리고 뭐 또 과거에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양을 생산했으니까 그 원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앞으로 향후 몇 년이 더 지나면 미국이 지난 200년간 생산한 CO2보다 중국이 생산하는 CO2가 더 많아진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미국 측에서도 물론 그런 어떤 반론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우리는 여기서 산소도 많이 생산한다. 뭐 이런 주장도 가능하죠. 중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리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환경 문제에서 또 떠오르는 게 이제 석유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그 기업이 어떤 지역에 그 정착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뭐 폐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바다를 오염시킨다든가 뭐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킨다든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환경보호론자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왠지 싫은 사람이죠. 쟤는 뭔가 환경보호를 안 할 것 같은 사람. 물론 뭐 트럼프는 또 나름대로 막 발표를 합니다. 뭐 우리는 이만큼 환경보호하고 있고 미국의 자체적인 규정이 뭐 세계적인 규정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미국은 이중구조가 돼 있어서 그 주별로 또 환경보호 규정이 따로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백 사용이 뭐 금지돼 있고, 아예 뭐 돈을 내고 사는 게 아니라 아예 금지입니다. 그리고 종이백은 돈을 내고 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그 재활용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죠. 그래서 물론 수거율은 다른 나라들이 높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거가 된 게 활용이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미국은 재활용률이 높은 나라고 수거율은 뭐 세계 탑 클래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가 대선의 이슈로 떠오르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이제 진영이 짜여졌다는 것과 그 진영을 가지고 어떤 이슈가 탑 이슈로 떠오를 거냐. 이제 9월 달이 되면 대선 후보 토론회가 시작되죠. 사실 뭐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후보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뭐 지금 인기 투표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절대로 못 뒤집는다. 왜? 반 트럼프 진영의 그런 어떤 반감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선거도 어쩔 수 없이 네거티브 선거가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바이든은 개인적인 약점이 많은 사람이죠. 또 하나는 이제 최초의 유색 부통령 후보로 여자가 떠올랐는데 이건 민주당의 아주 결정적인 그 한 수라고 자기네들은 믿고 있죠. 왜 그러냐면 최초의 여성 부통령 후보는 이미 있었습니다. 공화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는 거기다 유색을 갖다 붙여서, 물론 흑인들 사회에서는 약간 좀 실망스럽죠. 이 사람이 자메이카하고 인디안 혼혈이니까 흑인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 흑인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그 부통령 후보로 어느 정도 표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고, 공화당은 펜스를 계속 가는 게 그 펜스를 통해서 공화당의 정통 공화당의 표를 결집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돼서 본격적으로 토론이 시작되면 이제 인신공격, 개인적인 인신공격도 막 나올 것이고, 또 트럼프에 대한 어떤 실정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이고, 사실 1월 달만 해도 트럼프가 재선된다는 거 의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오면서 미국이 그 역사상 최고의 그 경제 붐을 가져왔죠. 그래서 뭐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 미국은 이익을 보는 거 사실입니다. 어떻게 됐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돌아갈까, 여론이 어디로 흘러갈까. 물론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같은데 여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트럼프가 아무리 똥짓을 해도 텍사스에서 이기고, 바이든이 아무리 뭐 치매에 걸렸다 그래도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기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의원은 그만큼 이미 확보가 된, 서로 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200석 정도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438석 가운데 538석이죠. 토탈 대의원 수가.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약간 적은 한 170석 정도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 전쟁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머지 주에 민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이슈가 사람들한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거냐, 뭐 이런 문제.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그래서 그 교육 문제나 아니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유리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그 중국과의 무역 전쟁 혹은 다른 대반 문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좀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그리고 또 그 개인적인 비리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가 더 공격적인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5가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마이너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